근데 이런 상황이면 분식집은 이제 어떻게 할 생각이세요? 그래서 내가 생각해봤는데 그 가게 우리 딸한테 넘기는 게 어때? 어머님, 지금 엄마는 항암 치료 중이세요. 저는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의 병간호와 우리 집 생계를 혼자 책임지신 엄마를 보며 자랐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지신 건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였어요. 갑작스러운 뇌출혈이었죠. 그날 이후로 우리 집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아버지는 하루아침에 반신불수가 되셨고 엄마는 하루아침에 집안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 되셔야 했어요. 여보, 미안해. 내가 이렇게 돼서. 침대에 누워 계신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모습을 본 엄마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무슨 소리예요? 당신 잘못이 아니잖아요. 우리 함께 이겨내요. 엄마는 낮에는 오피스텔과 빌라를 돌며 건물 청소를 하셨고 저녁에는 동네 중국집에서 설거지 일을 하셨습니다. 새벽 5시에 나가서 밤 10시에 들어오시는 게 일상이었죠. 손은 겨울이면 늘 트고 갈라졌고 허리는 점점 굽어가셨어요. 그런 엄마를 보면서 저는 어린 나이에도 내가 철이 들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친구들이 만화책 보고 인형 놀이할 때 저는 집안일을 배웠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저는 곧장 집으로 달려가서 아버지께 밥을 드렸습니다. 숟가락을 입에 떠넣고 물 한 모금씩 넘기는 걸 도와드리고 기저귀도 갈아드렸어요. 친구들이 학원 가고 놀러 갈 때 저는 아버지 곁을 지켰습니다. 선주야, 아빠가 미안하구나. 아빠 괜찮아요. 나 안 힘들어요. 사실 거짓말이었습니다. 왜 힘들지 않았겠어요? 초등학생이 감당하기엔 너무 버거운 일들이었죠. 하지만 저는 절대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엄마와 아버지 앞에서만큼은 항상 웃는 얼굴을 보여드리려고 했었어요. 그렇게 5년이 흘렀고 아버지는 결국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장례식장에서 엄마는 한 번도 우시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담담하게 조문객들께 인사만 하셨죠.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엄마의 눈가에 깊게 패인 주름과 말라버린 손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선주야, 우리 이제 다시 시작하자. 엄마가 꼭 너 좋은 대학 보낼게. 장례를 치른 뒤 엄마가 제 손을 꼭 잡으며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엄마는 아버지의 장례 비용으로 쓰고 남은 돈과 퇴직금, 그리고 작은 전세 보증금까지 모아서 조그만 분식집을 차리셨어요. 지하철역 앞 골목 안쪽, 5평도 안 되는 작은 가게였지만 엄마는 그곳에서 희망을 보셨던 것 같아요. 당연한 말이지만 처음에는 손님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가게를 열어도 서너 명밖에 안 오는 날도 많았죠. 엄마는 그럴 때마다 한숨을 쉬셨지만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엄마는 밤마다 레시피를 연구하셨어요. 시장에 가서 이 집 저 집 맛을 보고 직접 배합을 바꿔가며 최고의 맛을 찾으려 애쓰셨죠. 엄마의 떡볶이는 정말 달랐습니다. 매콤하면서도 달콤하고 쫄깃하면서도 부드러웠어요. 무엇보다 국물이 진했습니다. 한 번 맛본 손님들은 다들 여기 진짜 맛있다며 재방문했고 SNS에 후기를 올리기 시작했어요. 입소문을 타기 시작하면서 가게 앞에는 줄이 생겼고 엄마는 새벽부터 밤까지 쉬지 않고 일하셨습니다. 점심시간에는 직장인들이, 저녁에는 학생들과 퇴근길 포장하는 손님들이 찾아왔어요. 저는 고등학교에 진학했고 방과 후에는 항상 엄마 가게로 달려갔어요. 설거지를 돕고 반찬통을 채우고 테이블을 닦았죠. 주말에는 아예 하루 종일 가게에서 일했습니다. 엄마, 내가 할게요. 앉아서 좀 쉬세요. 다리 아프시잖아요. 아이고, 우리 딸, 너는 공부나 해. 엄마 혼자 충분하다니까. 네가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는 게 엄마한테는 제일 큰 효도야. 엄마는 늘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저는 엄마 곁에 있고 싶었습니다. 함께 일하는 시간이 좋았어요.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단둘이 남은 국물에 밥을 말아먹으며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이 저는 너무 소중했어요. 대학 입시를 준비할 때도 저는 엄마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다른 친구들처럼 비싼 학원을 다니지는 못했지만 독학으로 열심히 공부했고 결국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합격 소식을 전하던 날 엄마는 처음으로 제 앞에서 눈물을 보이셨어요. 가게 한복판에서 저를 끌어안고 엉엉 우셨습니다.
우리 딸 정말 기특하다. 엄마가 많이 미안해. 제대로 뒷받침 못 해줘서. 다른 애들처럼 학원도 마음껏 못 보내주고.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 아니었으면 대학은커녕 고등학교도 못 갔을 거야. 우리는 그날 밤 분식집 문을 일찍 닫고 치킨을 시켜 먹으며 함께 울고 웃었습니다.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대학 생활 4년 동안 저는 장학금과 아르바이트로 학비를 충당했어요. 방학 때는 엄마 가게에서 풀타임으로 일했고요. 카페와 과외 알바, 편의점 야간 근무까지 안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힘들었지만 엄마의 고생을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렇게 무사히 졸업하고 제가 원하던 중견기업 마케팅팀에 취직까지 했습니다. 첫 월급을 받았을 때 저는 엄마께 작은 목걸이를 선물로 드렸어요. 엄마 고생하셨어요. 이제 내가 엄마 효도할게요. 어머나, 이게 얼마짜린데. 선주야, 네 돈 아껴 써야지. 엄마는 좋아하시면서도 걱정을 먼저 하셨습니다. 그게 우리 엄마였어요. 당신보다 항상 저를 먼저 생각하시는 분이죠. 선주야, 이제 너 할 일만 해. 회사 다니느라 힘들 텐데 엄마 가게까지 신경 쓰지 마. 엄마 혼자 충분하니까. 하지만 저는 퇴근 후에도 종종 엄마 가게를 찾았어요. 저녁 장사가 끝나갈 무렵 들러서 설거지를 돕고 엄마와 차 한잔 마시며 회사 이야기와 동료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좋았거든요. 그 시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평화로웠습니다. 단둘뿐이지만 서로에게 가장 큰 힘이 되어 주었어요. 우리의 삶은 작았지만 따뜻했고 서로를 위해 희생하며 살아왔어요. 가진 건 많지 않았지만 사랑만큼은 그 누구보다 풍족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이 소중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그리고 제 인생에 큰 배신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요. 회사 생활에 적응하던 어느 날 저는 정말 뜻밖의 사람을 만나게 됐습니다. 어? 너 선주 아니야? 회사 복도에서 마주친 그 사람은 어릴 적 같은 동네에서 살던 성운이었어요. 초등학교 때 같은 반이었고 중학교 때까지 같은 학교를 다녔던 친구였죠. 너 진짜 오랜만이다. 이게 얼마만이야? 한 15년 만인가? 우리는 그렇게 재회했습니다. 성훈이는 같은 회사 영업팀 소속이었고 우연히 저희 부서와 협업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서 자주 마주치게 됐어요. 처음엔 그냥 반가운 옛 친구였습니다. 점심시간에 함께 식사를 하고 퇴근 후에 커피를 마시며 옛날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였죠. 그렇게 추억을 나누다 보니 어느새 우리는 서로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어요. 성훈이는 배려심이 많았고 항상 제 이야기를 잘 들어줬습니다. 선주야, 너희 어머니 분식집 한다며? 나도 옛날에 몇 번 가본 것 같은데. 우리 엄마가 되게 열심히 하셔. 손님도 많고. 대단하시다. 나중에 한번 가봐도 돼? 그럼 언제든지 와. 엄마가 진짜 좋아하실 거야.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성훈이가 먼저 고백을 했습니다. 선주야, 너를 다시 만나고 나서 계속 네 생각만 나. 우리 사귈까? 저는 그때 정말 행복했어요. 어린 시절을 함께했던 친구이자 이제는 같은 회사 동료로 다시 만난 인연. 그게 특별하게 느껴졌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2년 동안 단 한 번도 크게 싸운 적이 없었어요. 성훈이는 항상 다정했고 제가 야근할 때면 회사 앞에서 기다려주기도 했습니다. 주말이면 함께 엄마 가게에 가서 일을 도왔어요. 성훈이는 무거운 짐을 나르고 테이블을 정리하며 엄마를 도왔고 엄마는 그런 성훈이를 무척 좋아하셨습니다. 선주야, 성훈이 그 친구 참 괜찮다. 성실하고 착해 보여. 엄마도 그렇게 보이세요? 사실 나도 그래서 좋아요. 너 행복하면 엄마도 행복해. 좋은 사람 만나서 다행이다. 엄마의 축복까지 받은 우리는 2년의 연애 끝에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면서도 성훈이는 여전히 다정했어요. 선주야, 신혼집은 어머님 가게 근처로 알아볼게. 그래야 네가 자주 들를 수 있잖아. 고마워. 너 정말 너무 착한 거 아니야? 뭘, 당연한 거지. 장모님도 우리 엄마처럼 생각해야지. 결혼 초반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신혼의 달콤함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아꼈고 퇴근 후에는 함께 엄마 가게에 들러 저녁 장사를 도왔어요. 장모님, 오늘 손님이 많네요. 그러게, 요즘 대학생들이 많이 와.
성훈아, 너무 무리하지 마. 그냥 빨리 집에 가서 쉬어. 아니에요. 괜찮아요. 제가 힘이 세잖아요. 성훈이는 웃으며 무거운 식자재 상자를 들어 나르고 저는 주방에서 엄마를 도왔습니다. 그때는 정말 완벽한 가정을 이룬 것 같았어요. 하지만 결혼 1년쯤 지나면서 조금씩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선주야, 나 오늘 러닝 동호회 모임이 있어서 늦을 것 같아. 성훈이는 원래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지만 결혼하고 반년이 지나고부터 점점 더 운동에 몰두했어요. 특히 러닝 동호회에 가입하고 나서부터는 주말마다 나가고 평일 저녁에도 모임이 잦아졌습니다. 이번 주 벌써 세 번째인데. 미안. 이번 달 마라톤 대회 준비 중이라서 조금만 이해해줘. 처음엔 이해하려고 했어요. 취미 생활도 필요하고 건강을 위해서도 운동은 좋은 거니까요. 하지만 점점 그 빈도가 잦아졌습니다. 성훈이는 요즘 바빠? 엄마 가게에 저 혼자 들렀을 때 엄마가 물으셨어요. 남편은 운동 모임 갔어요. 요즘 성훈이가 자주 안 보이네. 운동을 그렇게 열심히 해. 네, 건강 관리 한다고 그러네요. 엄마는 뭔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지만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성훈이가 집에 들어오는 시간은 점점 늦어졌습니다. 밤 11시, 12시는 기본이었고 주말에는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 때나 들어왔어요. 오늘은 좀 일찍 들어올 수 있어? 우리 오랜만에 영화라도 보자. 미안. 오늘 동호회 회식이 있어. 다음에 보자. 회식도 점점 잦아졌습니다. 운동 끝나고 동호회 사람들이랑 술 마신다는 이유로 새벽에 들어오는 날도 많아졌어요. 어제 몇 시에 들어왔어? 내가 잠들어서 몰랐네. 아, 2시쯤? 회식 분위기가 좋아서 좀 늦어졌어. 술 냄새를 풀풀 풍기며 들어와서 샤워도 안 하고 잠드는 남편을 보면서 저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하지만 의심하고 싶지 않았어요. 성훈이는 제가 아는 착한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러던 중 엄마가 건강검진을 받으시게 됐습니다. 선주야,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래. 왜요? 어디 안 좋으세요? 아니, 그냥 정기검진인데 뭔가 이상하다고 큰 병원에서 다시 보자는데. 그때부터 불안한 예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항상 건강하셨는데 갑자기 정밀검사라니? 우리 엄마 큰 병원에서 검사 받는데 내가 같이 가려고. 근데 나는 그날 동호회 정기 모임이 있어서 못 갈 것 같아. 미안. 그래, 알았어. 그때도 저는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이미 시작이었던 거예요. 남편이 저와 우리 가족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었던 거죠. 검사 결과가 나왔을 때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폐암 말기입니다.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라서. 의사 선생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엄마가 암이라니, 그것도 말기라니. 평생 탁한 공기 마시며 일만 해서 그런 것 같아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괜찮아. 엄마 괜찮을 거야. 오히려 엄마가 저를 위로하셨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꼭 잡으시면서요. 그날 밤 성훈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성훈아, 엄마가 폐암 말기래. 뭐, 진짜 장모님 어쩌면 좋아. 그런데 나 지금 회식 중이라 길게 통화는 좀 힘들어. 나중에 집에서 얘기하자. 뚝 끊긴 전화를 보면서 저는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의 병 때문만이 아니었어요. 남편의 차가운 반응이 너무나 낯설고 무서웠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이게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더 큰 배신이 저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요. 엄마의 암 진단 이후 제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엄마는 곧바로 입원하셨고 항암 치료를 시작하셨어요. 의사 선생님은 솔직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사기라서 완치는 어렵습니다. 최선을 다해보겠지만 가족분들이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얼마나 시간이 남았나요? 길면 1년, 짧으면 6개월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병실로 돌아왔을 때 엄마는 창밖을 보고 계셨어요. 선주야, 의사 선생님이 뭐래? 괜찮대요. 치료 잘 받으면 나을 수 있대.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엄마 앞에서 울 수는 없었어요. 우리 딸 거짓말하지 마. 얼마나 남았는지 나도 다 알아. 괜찮아.
엄마는 너 대학 보내고 취직시키고 결혼까지 시켰으니 할 일 다 했어. 이제 여한이 없어. 엄마는 웃으셨지만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저는 회사의 상황을 설명하고 병가를 냈어요. 매일 병원에서 엄마를 간호했습니다. 항암 치료는 너무나 고통스러워 보였어요. 엄마는 머리카락이 빠지고 식사도 제대로 못하셨고 몸무게가 급격히 줄었습니다. 선주야, 미안해. 엄마 때문에 회사도 못 가고. 무슨 말씀이세요? 회사는 나중에 다시 다니면 되죠. 그런데 남편 성훈이는 달랐습니다. 선주야, 나 오늘 병문안 못 갈 것 같아.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서. 그래, 알았어. 그리고 내일도 동호회 모임이 있어서. 성훈아, 우리 엄마 많이 아프신데 한 번만 와줄 수 없어? 나도 힘들어. 병원 냄새도 싫고 가면 괜히 우울해져. 너가 조금만 이해해 주라. 제가 뭘 더 이해해야 한단 말인가요? 저는 화가 났지만 참았습니다. 엄마 병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남편과 다툴 여유조차 없었어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시댁이었습니다. 엄마가 입원하신 지 2주쯤 됐을 때 시어머니가 병원에 찾아오셨어요. 사돈, 많이 편찮으시다면서요? 네, 오시느라 수고하셨어요. 엄마는 힘없는 목소리로 인사를 하셨습니다. 에구, 참 안 됐네요. 근데 사돈, 앞으로 분식집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엄마가 병상에 누워 계신데 첫마디가 가게 이야기였습니다. 지금은 일단 문을 닫아놨어요. 제가 돌볼 수가 없어서요. 아이고, 그럼 안 되지. 그렇게 장사 잘 되는 가게를 그냥 놀리면 어떡해요? 시어머니는 대뜸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당황스러웠지만 참았습니다. 어머님, 지금은 엄마 치료가 급선무라서요. 그러게 말이야. 그래서 내가 생각해봤는데 그 가게 우리 딸한테 넘기는 게 어때? 네? 귀를 의심했습니다. 신우는 대학 졸업하고도 취직을 안 하고 놀고 있는 백수였죠. 걔가 요즘 할 일이 없잖아. 그 가게 맡아서 운영하면 되지. 어차피 사돈도 이제 일 못 하실 거고. 어머님, 그건 선주야, 네가 뭘 알아? 이건 어른들끼리 얘기할 일이야. 시어머니는 제 말을 자르고 엄마에게 직접 말했습니다. 사돈, 생각해보세요. 우리 딸이 젊고 힘도 좋으니까 장사 잘할 거예요. 수익도 지금은 사돈 치료비로 쓰면 되고요. 엄마는 아무 말씀도 하지 못하셨어요. 너무 놀라신 거죠. 어머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엄마가 이렇게 아프신데 가게 얘기를 하시다니. 아니, 이게 왜? 나는 좋은 제안 하는 거잖아. 멀쩡한 가게 놀리는 것보다 낫지.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건 안 될 것 같아요. 그 가게는 엄마가 평생 고생해서 일군 거예요. 선주야, 넌 왜 이렇게 고집이 세? 우리 성훈이도 찬성했는데? 내가 성훈이한테 미리 얘기했거든. 얘도 좋다고 했어. 동생 좀 도와줘야지. 그날 저녁 병원에서 나와 성훈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성훈아, 시어머님이 오셔서 엄마 가게를 신우한테 넘기라고 하셨어. 너 그거 알고 있었어? 응, 엄마가 말씀하셨어. 그래서 너는 뭐라고 했는데? 선주야, 솔직히 우리 어머니 말씀도 일리가 있어. 괜히 가게 놀리는 것보다는. 지금 뭐라고 한 거야?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야, 흥분하지 마. 나는 그냥 우리 집안 사람들 생각해서 하는 얘기야. 동생도 일자리가 필요하고. 너 지금 제정신이야? 우리 엄마 돌아가시기도 전에 가게 탐내는 게 정상이야? 선주야, 너 요즘 예민해진 것 같아. 엄마 병수발하느라 힘들어서 그래. 우리 나중에 차분히 얘기하자. 성훈이는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병실에서 엄마 곁에 앉아 밤을 샜어요. 엄마는 잠을 주무시고 저는 멍하니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이게 정말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 맞나? 내가 선택한 가족이 맞나 싶었습니다. 일주일 후에 시어머니는 또 찾아오셨습니다. 이번엔 아예 신우까지 데리고 왔어요. 사돈, 생각 좀 해보셨어요? 우리 딸도 인사드린대요. 안녕하세요. 신우는 건들거리는 태도에서 진심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어요. 우리 딸이 요리도 배울 생각이래요.
사돈 가게 이어받아서 열심히 할 거예요. 어머님, 말씀드렸잖아요. 그건 안 된다고요. 야, 선주야. 네가 무슨 권리로 그래? 가게 주인은 너희 엄마시잖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선주야, 괜찮아. 사돈, 제가 생각 좀 해볼게요. 엄마가 힘없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요? 천천히 생각하세요. 근데 너무 오래 놀리면 손님들 다 빠지니까 빨리 결정해 주세요.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하고 나가셨습니다. 엄마는 시어머니가 나간 후에 조용히 눈물을 흘리셨어요. 선주야, 미안해. 엄마가 이런 모습을 보여서. 엄마 잘못 없어요. 잘못은 저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선주야, 엄마 걱정은 하지 마. 그런데 그 가게는 절대 넘기지 마. 알았지? 네, 엄마, 걱정 마세요. 하지만 엄마의 병세는 급격히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항암 치료도 효과가 없었고 통증은 점점 심해졌어요. 그리고 한 달 후에 엄마는 결국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저는 엄마의 손을 꼭 잡고 울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을 잃은 슬픔. 그 아픔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장례식장에 조문을 온 시어머니의 입에서 믿을 수 없는 말이 나왔습니다. 선주야, 내가 들어보니 암은 가족력이 있으면 유전된다던데 너도 조심해야겠다. 장례식장에서 제 엄마 영정 앞에서 그런 말을 하다니. 아니, 걱정돼서 하는 소리지. 너도 검사 한번 받아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사람이 이렇게까지 잔인할 수 있구나 싶었어요. 엄마의 장례를 치르는 3일 동안 성훈이는 조문객 응대만 했을 뿐 저를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내내 분식집 이야기만 했고요. 장례를 치르고 일주일 후에 시어머니가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선주야, 이제 가게 명의 이전하자. 우리 딸이 당장 내일부터라도 영업하고 싶대.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엄마의 가게가 탐났던 거예요. 엄마가 돌아가시길 기다렸던 거죠. 그리고 얼마 후에 저는 우연히 진실을 알게 됐습니다. 남편의 더러운 비밀을요. 엄마의 장례를 치르고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하던 저는 실수로 남편의 태블릿을 가방에 넣고 말았어요. 성훈이와 제 태블릿이 같은 모델이라 헷갈린 거죠. 아, 이거 성훈이 거네. 회사 책상에 앉아서야 깨달았습니다. 다시 집에 가져다 주기엔 시간도 애매했고 저녁에 돌려주면 되겠다 싶어 그냥 가방에 넣어뒀어요. 점심시간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가방 속에서 계속 알림이 울렸어요. 성훈이 태블릿이었습니다. 전화나 메시지가 온 것 같았는데 소리가 너무 계속 울려서 꺼내봤습니다. 화면에 메시지 알림이 떠 있었어요. 카톡 30건. 자기야, 어제 정말 좋았어. 다음엔 우리 언제 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자기야라니. 손이 떨렸지만 저는 화면을 켰습니다. 다행히 잠금이 걸려있지 않았어요. 아니, 다행이라고 해야 하나요? 차라리 모르고 사는 게 나았을지도 모르는 진실이 그 안에 있었으니까요. 메시지를 열었습니다. 자기야, 오늘 데이트 괜찮았어? 나는 너무 좋았어. 나도 너무 좋았어. 다음엔 좀 더 좋은 데로 가자. 오빠가 돈 많이 벌어야겠다. 우리 자기 맛있는 거 사주려고. 근데 오늘 사진 진짜 예쁘게 나왔다. 내가 보내줄게. 그 아래로 사진이 몇 장 있었습니다. 손을 떨며 사진을 눌렀더니 두 사람은 아주 다정한 포즈를 취하는 여러 장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사진을 보기만 했는데 구역질이 났어요. 화장실로 뛰어가 토할 것 같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속이 울렁거리기만 했습니다. 다시 자리로 돌아와서 메시지를 더 읽어내려갔어요. 오빠, 그런데 나 다음 달에 결혼하잖아? 그래도 우리 계속 만날 수 있지? 결혼을 앞둔 여자, 그런 여자와 남편이 불륜을. 당연하지. 우리 관계는 계속 유지하는 거야. 나는 네가 결혼해도 상관없어. 진짜? 오빠는 정말 쿨하다니까. 나도 오빠랑 헤어지기 싫어. 근데 우리 와이프가 요즘 힘들대. 장모님이 암으로 돌아가셨거든. 아, 그래? 근데 오빠는 별로 슬퍼 보이지 않던데? 솔직히 별로 안 슬퍼. 장모님이랑 원래 안 친했어. 그리고 요즘 와이프가 짜증나. 맨날 울고 우울해하고.
오빠 진짜 나쁘다. 근데 나는 그런 오빠가 좋아. 메시지를 읽으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분노보다는 배신감이 먼저 밀려왔어요. 엄마가 돌아가신 슬픔에 잠겨 있을 때 남편은 다른 여자와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병원에서 엄마를 간호할 때 남편은 운동한다며 외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손가락을 떨며 더 위로 스크롤을 올렸습니다. 대화 기록이 몇 달 전부터 있었어요. 오빠, 오늘 러닝 끝나고 우리만의 시간 가질까? 좋아. 와이프는 또 장모 병원 간대. 우리 여유 있어. 완전 좋다. 오빠 와이프는 눈치도 없나 봐. 응, 완전 순진해. 의심 같은 거 일도 안 해. 순진하다고요? 제가 남편을 믿었던 게 잘못인가요? 더 읽어내려가자 시댁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오빠, 근데 장모 분식집 장사 잘 된다며? 응, 진짜 잘 돼. 근데 그게 지금 문제야. 무슨 문제? 우리 엄마랑 동생이 그 가게 탐내거든. 장모가 안말기라서 곧 돌아가실 것 같은데. 그럼 가게를 동생한테 넘기려고. 헐, 대박. 그럼 공짜로 가게 생기는 거네? 그렇지. 근데 아직 허락을 안 해줘서 엄마가 짜증내고 있어. 에이, 오빠가 잘 설득해. 어차피 오빠 와이프잖아. 알았어. 장모님 돌아가시면 그때 본격적으로 압박 넣을게. 대화를 읽어가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시기를 기다렸다고요? 그리고 그때 압박을 넣겠다고요? 그제야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왜 시어머니가 그렇게 빨리 가게 이야기를 꺼냈는지, 왜 성훈이가 시댁 편을 들었는지,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던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건 신우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오빠 동생이 빚 많다며? 아, 그거? 좀 많긴 해. 카드론이랑 대출도 좀 쓴 것 같더라. 대박이네. 얼마나? 다 합치면 5천만 원? 놀면서 다 써버린 것 같아. 그래서 분식집에서 번 돈으로 빚 갚으려는 거구나? 맞아. 그래서 우리 엄마가 더 급한 거지. 5천만 원이나 되는 빚을 엄마 가게로 갚으려고 했다니. 엄마가 평생 고생해서 일군 가게를 그런 식으로 빼앗으려 했던 거예요. 저는 그 자리에서 모든 대화를 캡처했습니다. 사진도 모두 저장했고요. 손이 떨려서 화면을 제대로 누르기도 힘들었지만 하나하나 빠짐없이 저장했습니다. 하나는 확실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이용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오후 내내 저는 일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멍하니 앉아서 증거들을 정리했습니다. 대화 내용, 사진과 날짜, 장소. 모든 걸 정리했어요. 조용히 이혼할 생각은 없습니다. 절대로요. 퇴근 시간이 되었을 때 저는 이미 결심을 굳힌 상태였습니다. 집에 돌아가니 성훈이가 먼저 와 있었어요. 왔어? 근데 내 태블릿 못 봤어? 아, 미안. 내가 실수로 가져왔어. 여기. 태블릿을 건네주며 저는 성훈이의 얼굴을 슬쩍 봤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이었어요. 오히려 태블릿을 받아들고 안도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고마워. 잊어버린 줄 알았네. 그날 밤 성훈이는 샤워를 하러 갔고 저는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당장 나갈 생각은 없었지만 언제든 떠날 준비를 해두려고요. 그리고 다음날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이혼 소송과 함께 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하고 싶어요. 증거가 있으십니까? 네, 충분히 있습니다. 변호사에게 모든 증거를 보여줬어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확실히 이길 수 있는 케이스네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시댁 사람들에게도 복수하고 싶습니다. 법적으로 가능한 방법이 있을까요? 변호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일단 이혼 소송부터 진행하시죠. 그 과정에서 시댁의 행위도 기록으로 남겨두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처음으로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복수는 차갑게 준비할수록 좋은 법이니까요. 변호사와 상담을 마친 후에 저는 모든 걸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증거 자료는 클라우드에 백업했고 변호사에게도 따로 사본을 전달했어요. 집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연기를 했습니다. 성훈이가 눈치채지 못하도록요. 선주야, 오늘 저녁 뭐 먹을까? 아무거나 먹어. 아니면 배달시키던지. 요즘 왜 이래? 표정이 안 좋아. 엄마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잖아. 당연히 우울하지.
아, 그렇구나. 미안. 미안하다고요? 정말 미안하다면 외도를 했을까요? 그렇게 일주일을 보냈을 때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제 가게 얘기 좀 하자. 너무 오래 끌었어. 어머님, 그럼 이번 주말에 집으로 오시겠어요? 그래, 우리 딸이랑 같이 갈게.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변호사에게 연락했어요. 이번 주말에 시댁 식구들이 옵니다. 그때 모든 걸 끝내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그 전까지 서류 준비해 드릴게요. 그리고 녹음기 챙기시는 거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주말이 되었고 시댁 식구들이 집에 왔어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그리고 신우까지. 어서 오세요. 그래, 오늘 좋은 결정 내려야 할 텐데. 시어머니는 들어오자마자 본론을 꺼냈습니다. 거실에 모두 앉았고 저는 차를 준비해 왔어요. 주머니 속에는 녹음기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선주야, 이제 가게 명의 이전 좀 하자. 당장 내일부터라도 장사하고 싶대. 신우가 멋쩍게 웃으며 말했어요. 내가 열심히 할 테니까 언니는 너무 걱정하지 마요. 그래요, 아가씨. 그런데 제가 물어볼 게 하나 있는데. 네? 너 빚이 얼마나 되니?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뭐? 무슨 소리예요? 신우의 얼굴이 굳었어요. 카드론이랑 대출까지 합쳐서 5천만 원 정도 되지? 선주야, 너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시어머니가 제게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아가씨가 빚을 졌다는 거. 그리고 우리 엄마 가게로 그 빚을 갚으려고 했다는 것까지요. 시아버지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선주야, 그게 사실이냐? 네, 사실이에요. 증거도 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카톡 대화 내용이에요. 성훈이랑 어머님이 나눈 대화요. 서류를 펼쳤습니다. 제가 캡처해서 인쇄한 대화 내용들이었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걸 어떻게? 그리고 이건 성훈이가 다른 여자랑 나눈 대화예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성훈이와 외도 상대의 대화 내용이었어요. 남편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선주야, 이건. 장모가 안말기라서 곧 돌아가실 것 같은데 그럼 가게를 넘기라 압박해야겠다. 네가 한 말 맞잖아. 아니, 나는. 그리고 이것도 네가 한 말이야. 솔직히 나는 별로 안 슬퍼. 장모님이랑 원래 안 친했어. 그리고 요즘 와이프가 짜증나. 맨날 울고 우울해하고.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최대한 차분하게 읽었습니다. 선주야, 내가 잘못했어. 진짜 미안해. 성훈이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당장 운동 그만둘게. 그 여자도 다시는 안 만날게. 한 번만 용서해줘. 용서?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내가 엄마 병원에서 밤샐 때 너는 그 여자랑 있었잖아. 엄마 장례식 치를 때도 너는 그 여자 생각했고. 선주야, 정말 미안해. 내가 그때는 정신이 나갔었어. 그리고 엄마가 돌아가시길 기다렸지? 가게를 빼앗으려고. 아니야, 그건 오해야. 나는? 됐어. 이제 변명 그만해. 저는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혼 소송 서류야. 내일 법원에 제출할 거고. 뭐? 그리고 상간녀 손해배상 청구도 같이 할 거야. 그리고 어머님. 저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어머님도 알고 계셨죠? 성훈이 외도하는 거. 그게? 시어머니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시아버지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선주야, 우리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아버님은 잘못하신 거 없으세요. 아버님은 몰라 쓰셨잖아요. 그래도 며느리한테 이런 일을 당하게 해서 미안하구나. 아버님, 미안해하실 필요 없어요. 잘못한 사람들이 따로 있으니까요. 아무것도 모르고 있던 시아버님에게는 최소한의 예의를 차렸고 저는 남편에게 최후의 통보를 날렸습니다. 앞으로는 변호사 통해서 연락할게. 그리고 다들 나가주세요. 이 집은 제 명이니까 오늘부터 성훈이도 나가야 해요. 선주야, 제발 한 번만. 나가. 제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어쩔 수 없이 일어났어요.
나가는 시어머니의 표정은 창백했고 신우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성훈이가 마지막으로 매달렸어요. 선주야,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잖아. 안 돼. 제발, 나 정말 반성하고 있어. 회사도 그만두고 뭐든지 할게. 넌 내가 엄마를 잃은 슬픔에 울고 있을 때 다른 여자랑 웃고 있었어. 그런 사람이랑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솔직히 말해봐. 너 그 여자 아직도 좋아하지? 성훈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역시 그렇구나. 알았어, 나가. 선주야! 나가라고! 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참았던 감정이 터져나왔어요. 당장 나가. 네 얼굴 보기도 싫어. 성훈이는 결국 시댁 식구들과 함께 집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저는 그제야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쏟아졌고 분노와 배신감, 슬픔,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울면서도 다짐했어요.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야. 끝까지 책임을 물을 거야. 다음 날 저는 변호사 사무실로 갔습니다. 어제 녹음 파일이랑 추가 증거 가져왔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이 정도면 이혼은 물론이고 위자료도 충분히 받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간녀 손해배상 청구도 바로 진행해 주세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주 씨, 힘드시겠지만 조금만 더 견뎌주세요. 곧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그날부터 본격적인 법적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성훈이는 계속 전화하고 문자를 보냈지만 저는 모두 무시했어요. 변호사를 통해서만 연락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상간녀의 약혼자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 선주 씨시죠? 네, 그런데 누구세요? 저는 김지우 씨의 약혼자, 아니, 전 약혼자입니다. 그는 눈이 충혈되어 있었어요. 앉으세요. 감사합니다. 저 진짜 몰랐어요. 지우가 그런 짓을 하고 있었는지를요. 저도 몰랐어요. 우리 둘 다 속은 거죠. 결혼식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었는데 하객들한테 알리고 예식장 취소하고 정말 힘들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말씀드려서. 아니에요. 오히려 감사해요. 선주 씨가 알려주지 않았으면 저는 평생 모르고 살았을 거예요. 그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 남자 성훈이라고 했죠? 제가 찾아가서 혼내줬습니다. 네? 주먹으로요. 제 인생을 망친 대가치고는 약하지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시원했습니다. 저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그리고 지우도 집에서 쫓아냈어요. 부모님께도 다 말씀드렸고요. 그렇군요. 선주 씨, 소송에서 이기실 거예요. 제가 증인으로도 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모든 게 착착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혼 소송은 생각보다 빨리 끝났어요. 증거가 명확했고 성훈이도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거든요. 법원은 제 손을 들어줬고 위자료와 재산 분할까지 제대로 받아냈습니다. 상간녀 손해배상 청구도 승소했어요. 그녀는 결국 직장도 잃고 약혼도 파기됐습니다. 당연한 대가였죠. 그로부터 한 달 후에 성훈이가 저를 찾아왔어요. 선주야, 미안한데 나 좀 도와줄 수 없어? 술 냄새를 풀풀 풍기며 나타난 그는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무슨 일인데? 나 회사에서 잘렸어. 그리고 지우도 내 연락 안 받고. 이번 일 때문에 엄마도 동생도 나한테 화났어. 빚 때문에 온 집안이 난리야. 그래서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이 정도 했으면 용서해주면 안 될까?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넌 지금까지도 이해를 못하는구나. 뭐가? 너는 내가 슬플 때 나를 배신했어.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 가장 힘들 때 나를 버렸잖아. 이제 와서 힘들다고 다시 시작하자는 건 비겁한 거야. 저는 미리 준비해둔 바가지를 들었어요. 전 남편이 저를 보고 싶다 찾아온다고 했을 때부터 만들어둔 구정물이었습니다. 뭐 하는 거야? 너한테 딱 어울리는 선물이야. 저는 주저없이 구정물을 성훈이에게 뿌렸습니다. 너는 이 물보다 더러워.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선주야! 당장 나가. 아니면 경찰 부를 거야. 성훈이는 결국 돌아섰습니다. 그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처음으로 홀가분함을 느꼈어요.
그리고 엄마의 분식집은 이모가 이어받아 운영하게 됐습니다. 선주야, 괜찮겠어?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이모, 걱정 마세요. 엄마가 만든 레시피 그대로 하시면 돼요. 가게 문을 다시 열었을 때 단골 손님들이 찾아왔어요. 사장님 딸 아니세요? 사장님은 어디 가셨어요? 저희 엄마는 하늘나라에 가셨어요. 이제 이모가 이어서 하실 거예요. 아, 그러셨구나. 그래도 맛은 똑같겠죠? 네, 엄마 레시피 그대로 하실 거예요. 손님들은 여전히 가게를 찾았고 엄마의 떡볶이 맛은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미련 없이 다시 회사로 복귀했어요. 엄마는 가셨지만 엄마의 정성과 사랑은 이렇게 남아 있었습니다. 몇 달 후에 들리는 소문이 있었어요. 성훈이는 여전히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고 신우는 빚쟁이들에게 계속 쫓기고 있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자식들 때문에 스트레스가 심하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들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제 인생을 살아가는 게 더 중요했으니까요.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회복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언젠가 다시 사랑할 수 있는 날이 오겠죠. 이번엔 진짜 저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